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일반적인 설계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설계를 시작할 때는 하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중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각각의 하중을 어떤 방식으로 재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나왔네요. 그냥 네. 하중의 종류라고 생각하면은 고정하중, 하라중, 풍하중, 지진하중? 그렇죠. 이 정도가 이제 네. 대표적인 하중이고 또 적설하중도 있을 수 맞아요, 있겠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데 예를 들어서 뭐 기계 분야라고 한다면은 뭐 기계가 막 뭐 움직일 때 진동할 때 그 하중이 또 가해질 수도 있겠고 뭐 갑자기 뭐 폭발한다 기계가 네. 막 열이 가해진다 그럼 열하중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하중들의 종류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하중이 어떤 식으로 재야 되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슬래브에 뭐 고정하중을 재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활하중을 어떻게 재야 되는지 지진하중, 풍하중을 어떤 식으로 재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주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또 풍하중을 가야 된다 싶을 때는 풍하중은 건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얘가 밀폐형이냐 개방형이냐 그러니까 뚫려 있는 구조물이냐 아니면 완전히 사방에 막혀 있는 구조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진하중 같은 경우에 그 뭐였죠? 등가 정적 해석법이랑 응답 스펙트럼 그런 게 있었죠. 응답 설계 스펙트럼인가? 그게 있었잖아요. 네, 응답 스펙트럼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그 학부 때는 잘 안 다루죠. 학부에는 맞아요, 안 다루는데 강의에서는 다룹니다. 정아 씨 또 그 강의를 또 열심히 듣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어쨌든 그 강의를 좀 여러 가지 이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석사 출신이라면은 이제 내진 연구실 뭐 이런 데 졸업하시면 이런 것들도 다루게 되니까 분명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면접에 딱 가셨는데 내진공학 연구실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면 100% 물어보겠죠. 그런 것들은 만약에 정리가 잘 안 되시면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에는 바로 또 차량 이동 하중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그 학부에서도 솔직히 이거 많이 안 다루는데 그렇죠. 그 교량에 대해서 그 제한되는 차량 하중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학부에서 이제 배우지는 않았겠지만 학부에서 구조역학 시간에 이런 개념을 배웠어요. 영양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단어를 아마 배웠을 거예요. 네. 영양선이 뭐였죠? 영양선이 네. 이렇게 네, 한번 색깔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그려봅시다. 영양선은 이렇게 만약에 하중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네. 여기나 여기 이렇게 다 각각의 부재력이 다 달라지니까 그거를 이어서 만든 선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네, 맞아요. 네, 하중의 하중이 위치에 어디에 따라서 네. 부재마다 가장 큰 부재력을 발생시키는 그 하중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재마다 최대의 부재력이 발생하는 그 시점을 전부 이어주는 그 선도거든요. 네. 그걸 이제 영양선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차량 같은 경우에도 교량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량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면은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영양선에 따라서 이제 그 부재마다 어디에 차량이 위치해 있을 때 가장 크게 부재력을 발생시키냐 이걸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선이라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그 토목 분야 CAE 프로그램 강의에서 영양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꾸 제가 강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좌를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정말 너무 강좌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제가 그 자세하게 다 답변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저희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너무 시간을 끌게 되면 여러분도 또 되게 지치게 되잖아요. 한 강의가 길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넘어가게 되고 있고, 그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직접 여쭤보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개인적으로 여자친구가 있으신지. 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가보면은, 이번에 토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흙의 하중인데요. 토합의 종류에는 주동토합, 수동토합, 정지토합 세 가지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면접에서 만약에 면접자가 어떤 옹벽이나 지하 구조물을 설계를 한다면 각각의 토합을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보면 네. 그림을 그려야 되네요. 네,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옹벽이 네,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있겠죠? 되게 잘 그려주셨네요, 옹벽. 이렇게 흙이 있을 때 네. 흙이 이렇게 갈 때를 네. 수동 네.
그리고 네. 흙이 이쪽으로 갈 때를 주동, 그리고 얘가 가만히 있을 때를 정지라고 하는 건가요? 아, 네. 저 굉장히 그 반대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요. 괜찮습니다. 저도 학부 때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여기 수동이 이쪽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이 수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수동이라고 한다면은 옹벽이 이렇게 있을 때 흙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면은 흙이 버텨주죠. 네. 하중을 가해줬을 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수동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수동토합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정화 씨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힘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랑 이렇게 가해졌을 때 뭐가 더 빡셀까요? 이 옹벽이 움직이는데 네. 힘을 이렇게 가해주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해주는 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가해주는 게 이게 더 어렵겠죠. 흙이 네, 버티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수동토합이 제일 큽니다. 네, 알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진짜 알아요? 반대로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정지토합. 정지토합이라고 하는 거는 흙이 양쪽에 있을 때 이제 옹벽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게 정지토합이고 마지막으로 주동토합이 제일 작게 됩니다. 왜냐면은 반대로 미는 거니까 옹벽이 이렇게 밀리기가 되게 쉽겠죠. 네. 그래서 주동토합이 제일 작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암거 강좌에서는요 토합을 고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거 강좌 네, 그럼 좀 그려보면은 네, 좀 지워보시고 그려보실래요? 네. 그 다음에 펜으로. 네. 이렇게 흙이 이렇게 있을 때 네. 암거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암거는 여기 밑에 이게 없습니다. 기초의 경우는 이게 있고요. 네. 그럼 여러분이 헷갈려 하실 만한 거를 정화 씨께서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 네. 이 암거가 있는데 이 암거는 그 벽체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정지 토합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지토합은 흙이 양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암거의 경우도 양쪽으로 이렇게 힘이 가해지겠죠. 지하 구조물을 파묻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지토합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정지고 뭐가 주동이고 수동이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벽체가 뭔가 상부 슬래브에 의해서 고정돼 있느냐 아니면 고정이 안 돼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변형이 되게 되면은 주동 또는 수동이 되고 상부 슬래브에 의해서 고정이 돼 있으면은 그거는 정지토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강의에서 네.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 다음 질문도 좀 이해가 됐거든요. 네, 다음 질문이 뭐였죠? 지하에 묻힌 구조물의 경우에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력이 발생을 한다면 이것을 설계에서 어떻게 고려하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 강좌에서 부력 검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부력 검토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하 구조물은 부력 검토를 한번 해줘야겠죠. 네, 그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또 정화 씨가 그 모범적으로 설명을 강의를 잘 들어주셨으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여기다가 지하- 해주셔도 네, 되고요. 네. 수위가 이렇게 있을 때인 거죠. 네, 이게 뭐 흙이 아니라 뭐 지하 수위가 꽉 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 자, 경우에 꽉 찼으면 이렇게 부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네. 근데 이 부력은 물의 단위 중량이랑 묻힌 부피에 그걸 두 개를 곱해줬을 때 생기는 게 부력인데,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솔직히 하중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자체 하중이나 아니면 이 위에 있는 하중이 이렇게 토합이라든지. 토합이라든지 그런 하중이 이 두 개를 곱한 값보다 작을 경우에 부력이 발생을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려는 하중보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부력이 더 크게 되면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줘야 되는 게 그 부력 검토였습니다. 역시 강의를 좀 잘 들어주셨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볼게요. 드디어 마지막에는 저희 되게 길게 한번 달려왔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읽어볼게요. 네. 일반적인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그 건물을 설계를 할 때 교량을 설계할 때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이거였는데요. 정말 쉬운 질문 같아 보이는데 진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어렵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라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요. 저도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건물이랑 교량 설계에 뭔 차이냐고 물어보면 다 못할 것 같아요, 제대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학부생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제 그 구조역학 공부 같은 거를 하면서
뭔가 센스를 발휘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진짜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중 이런 걸로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구조 형식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고 하중은 뭐 교량은 이렇게 가지고 건물은 이렇게 가집니다. 구분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라면 그 학부생은 어차피 실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개념적으로 어떤 식으로 다른지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한번 저희가 한번 볼까요? 정화 씨 한번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지워보고요. 주택이나 이제 교량이 있을 때 일반적인 건물과 교량이 있을 때 지워주실래요 한번? 여기 칠판에다가 교량이랑 아파트 그런 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네, 이렇게 생긴 게 아파트.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 네, 그리고 교량은 제가 팔이 안 닿는데. 네, 일어서서 잠깐 그려주셔도 됩니다. 교량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한 400년, BC 한 400년 정도에는 아마 이런 교량이 있었겠죠. 지금 이런 교량이 있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고전적인 시대에는 이런 교량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량 그린 게 맞습니다. 교량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여기, 어쨌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 가지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이점이요? 네. 네,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좀 어려웠죠, 질문이. 여기에서는 바로 건물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건물은 정화 씨가 어떻게 그리셨냐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렸습니다. 교량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그리셨죠. 물론 이게 이제 기둥들이 있긴 한데 교각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가로로 이렇게 길게 그려줬습니다. 이 두 가지 얘는 수직으로 올라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에 있어서 설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발생합니다. 그럼 볼까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설계했을 때? 글쎄요. 어렵죠? 아직은 잘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은 얘기를 해주시면요. 건물은 위로 올라가면서 지어집니다. 위에서부터 건물 짓는 사람이 없겠죠? 밑에서부터 계속 지어가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교량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설계를 보통 하겠죠. 그러면은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하중의 크기가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올라가면서 무거워지니까요. 그리고 높이가 올라갈수록 풍하중도 커지겠죠. 이렇게 풍하중 면적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풍하중도 굉장히 크게 가해지게 됩니다. 근데 교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수록 하중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완공되었을 때 그러니까 딱 건물이 완전히 시공이 종료되었을 때가 가장 불리하게 됩니다. 근데 교량은 어떨까요? 교량은 네. 이렇게 지어지니까 네. 저도 잘 좀 다릅니다. 교량은 좀 살짝 다른 게 제가 어려운 질문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이렇게 지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점들이 전부 많을 때보다는 어떨 때가 더 불리하냐면 지점이 없이 아직 여기까지만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여기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지점이 아직 닿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 얘가 이렇게 쭉 쳐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때가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중에가 이렇게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혹시 가시나요? 네네. 이해가 가요. 저 때가 제일 불리하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가장 불리할 때의 시점으로. 그래서 실제로도 시공 단계 해석이라는 걸 해가지고 완공 단계에서만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성기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얘는 완공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설계를 하고 얘는 시공 중간중간에 그 조건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된다. 더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차이는 또 한 가지 차이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차이는 지배하중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풍하중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횡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배적인 하중이 됩니다. 보통은 고정하중보다는 풍하중과 지진하중이 더 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설계가 지배가 되게 되는데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놓여져 있죠. 그래서 수직 하중이 지배적인 하중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수직 하중이면은 네. 그 고정 하중이랑 또 뭐 있지? 차량 하중? 그렇죠. 화라중이 되겠죠. 네. 차량 하중, 화라중 이런 것들이 지배적인 이런 식으로 하중이 되겠고, 물론 이제 그 뭐 풍하중이라든지 지진하중 이런 것도 교량이 가해질 수 있긴 한데, 이제 장대 교량이 이렇게 될수록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정하중이가 화라중이 지배적인 하중이라고 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게 개념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계신 거거든요. 세부적인 설계까지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이제 면접관들도 여러분께서 세부적인 답변을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 가지 면접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봤는데, 그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면접 강의를 하시든지 면접 준비를 하시든지 뭐 필기 시험을 보신다든지 할 때에도 학교에서 배운 그 개념들을 막 외우기만 하진 마세요. 뭐 좌굴식이 뭐고, 뭐 하중이 뭐가 있고, 뭐 철골 접합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너무 외운다기보다는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식이 그렇게 되고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깨우치시는 것이 면접 강의라든지 이제 필기 시험을 볼 때에도 그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아 씨도 이제 강의 많이 들어보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진행했었으니까 면접 굉장히 승리하실 수 있겠죠? 아, 일단 이렇게 마지막 답변까지 해보니까 자신감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자신감 굉장히 많이 생기셨으니까 그 이 강의를 그 보시는 그 다른 회사 그 면접관분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아 씨 그 좋은 데서 그 일 잘하시도록 잘 부탁드리고, 네, 다음 이제 구조 분야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그 다음 강의 이제 분야 또 이어 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 그 면접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